지난 1편에 조선의 언어 천재 신숙주는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 위구르어, 아랍어, 유구어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숙주는 이 많은 외국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한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를 담은 문헌과 일기를 통해 신숙주가 어떻게 외국어를 익혔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신라 때는 최초원이 당나라로 조기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과거 급제를 하였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역시 명나라에 유학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황제한테 거절을 당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명나라 황제가 지금까지 역관들이 그럭저럭 통역을 잘 해왔으니 꼭 중국으로 유학 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명나라가 개국한 지 얼마 안 된지라 무척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조선의 유학생들을 통한 국가 기밀의 유출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중국 유학이 불가능해지면서 조선은 자체적으로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선 외국어 교재부터 만들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언어였던 중국어는 21종, 몽골어와 일본어가 각각 11종의 책이 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꽤 많은 외국어 교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어 교재의 베스트셀러는 노골대와 박통사라는 책이었습니다. 노골대는 3명의 상인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별로 대화를 구성했습니다. 박통사는 노골대의 심화 버전으로 일상 회화를 다루었습니다. 오늘날의 회화책과 별다를 바 없는 구성입니다. 이 책으로 조선인들은 오랫동안 정말 죽어라 공부해야 했습니다. 신숙주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성산문은 10년의 한학 공부 어디에 쓰려나 이제야 겨우 2-3마디 얻은 것을 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성산문도 10년 이상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모함을 당한 이순신의 목숨을 구했던 오리대감 이원익도 알아주는 중국어 실력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규방의 처자보다 얼굴 보기 어렵다고 놀려댔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중국어만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8세기의 북학파 실학자 홍대웅도 언젠가 있을 중국 여행을 꿈꾸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신숙주 역시 노골대나 박통사 같은 교재로 오랜 세월 중국어 공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외국어 교재는 그런대로 마련했지만 더 큰 어려움은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선 기와인을 활용했습니다. 중국, 일본, 여진 등에서 온 기와인이나 그 후손을 향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에선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급 대우를 해주며 통역관 교육을 맡겼습니다. 조선에선 사역원이라는 전문 통역사 양성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던 사역원은 오늘날로 치면 종합외국어대학이었습니다. 이 사역원의 기틀을 마련한 첫 번째 책임자도 설장수라는 위구르 기와인이었습니다. 사역원에 관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날의 영어마을과 같은 우어청이란 곳입니다. 우어청 건물에 들어서면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업무를 논하든 무조건 중국어만 써야 합니다. 교수나 직급이 높은 담당 관리가 이를 어기면 하인이 대신 처벌을 받았습니다. 5번 이상이 되면 벼슬을 떼고 아예 하옥을 시켰습니다. 만약 교육생이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정말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땅한 외국어 선생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조선 양반들은 외국어를 좀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5대조 할아버지인 이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 역대 최고의 중국어 실력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이변은 급제하자마자 중국어 공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집안 사람이나 친구와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중국어로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신숙주의 경우 직책상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역관이나 귀화인을 누구보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외국어를 배우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암기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시작하든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 공부를 하든 사서삼경을 줄줄이 외우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말의 한 양반도 언젠가 중국인을 만나 직접 대화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에는 바쁜 업무 와중에 중국어 교재를 50번이나 외운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외운 걸 자꾸만 까먹으니 나중에 중국인을 만나 정말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어 회화문을 열심히 외웠다고 해도 실전은 다른 법입니다. 영조 때의 실학자인 홍대용도 오랜 중국어 공부 끝에 1765년 드디어 청나라에 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경에서부터 홍대용은 낙담에 빠지고 맙니다. 막상 진짜 중국인을 만나니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중국 수레꾼과 얘기하였습니다. 식당에선 양반 채통이고 뭐고 간에 중국 주무와 시정잡배 같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숙소에선 밤늦게까지 주인장을 앉혀놓고 되든 안 되든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신단은 보통 북경까지 가는데 2달 걸리고 북경 체류하는데 또 2-3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4-5개월간 중국어로만 말하자 결국엔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자신의 중국 여행기인 을병연행록에 썼습니다.
신숙주는 홍대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3차례나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홍대용처럼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주 중국인과 접하면서 그의 중국어 실력도 일취월장했을 것입니다. 조선 초의 중국어 열공부리기엔 훈민정음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글 창제가 가져온 여러 이점 중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점을 살려 한글은 한문의 발음기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어 발음을 중시했던 세종대왕은 신숙주와 성산문을 수시로 중국으로 보내 정확한 발음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중국어뿐 아니라 모든 외국어 교재에 한글로 발음을 달았습니다. I am a boy를 한글로 I am a boy라고 적는 식입니다. 지금은 이게 어색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로선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덕에 조선의 양반들은 혼자서도 중국어 발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초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조선의 외국어 공부 열기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병자호란으로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조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반청 감정을 갖게 되었고 결국 중국어를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조선 왕조도 마감했지만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던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도 끝장났습니다. 이어 일본식의 문법과 독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두고두고 우리의 외국어 교육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20년 5월 12일자의 재미있는 동아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보성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 45명이 지난 7일부터 등교하지 않는다. 발음이 엉망인 일본어 교사를 한국인 교사로 교체해달라는 요구다. 학교 측은 그 선생이 제국대 영문과 출신이라면서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나 영민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도 한국에서 만든 영어 교재엔 한글로 크림, 택시, 시그널이라고 정확히 발음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영어 교사가 계속해서 구리무, 다구시, 시구나루로 발음하니 학생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동맹휴학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발음에 기반한 회화 위주의 언어 교육 전통이 일제 때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